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형 패커 시장에서 농가의 자세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 내용은 사실 이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죠. 패커 체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패커에 대한 어떤 중심축의 이동은 시작이 됐죠.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때 농가의 준비 자세, 농가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생산만 잘한다면 되는지, 알려고 한다면 뭘 알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첫 번째 초점은 도대체 패커가 뭔지부터 해서 패커 시장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알아야만 농가는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본 내용은 저희가 3교시, 2교시부터였죠.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라는 주제로 다룰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축산물 유통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격. 그러니까 2010년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3분의 1이 매물, 이제 돼지가 살처분이 되고 11년 4월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돼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고공행진하다가 이제 입식이 성공하고 재기가 된 2011년 말부터 12년 말까지 이르는 때에 굉장히 많은 두수가 갑자기 늘어났죠.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못 살겠다 시위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가격을 받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제 기억엔 4조 원 정도입니다. 사료비 지원이 들어갔고 이때가 아마 13년 초일 거고요. 그런 급등락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지금 불안불안하죠. 그 불안 요인으로는 첫 번째 자급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면에서 수입산 돼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런 사태가 오질 않길 바라지만 수입산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소비 시장이 늘지 않을 때 그 파이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박피로 저희가 거래하던 관행적인 부분들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예, 없어졌죠. 역사적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탕박 기준의 경매 가격으로 이제 저희가 기준 가격을 세우고 있죠.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유통시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유통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돼지를 생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 중심으로 변한다. 그리고 소량으로 변한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칼 없는 정육점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한 마리를 다 소비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식육 즉석 판매 강호업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의 좋은 돼지에서는 잘 팔린 부위는 잘 팔리겠죠. 근데 안 팔리는 부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처럼 남는 부위에 대해서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보관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걸 팔리게 소비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뭐 다양한 어떤 해매 종류라든지 가공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육 부산물 시장을 좀 더 살펴봤고 아직도 여전히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속이는 게 많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다음으로는 소비 시장이었죠. 소비 시장에서 과연 우리 시장은 계속 커질 거냐? 무한히 증가한다면 생산을 무한히 늘려나가면 되죠. 하지만 이제 미 농무성 자료에 딱 이제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있어서 소비량은 저희 나라는 좀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가 확 꺾였다 이겁니다. 10년 단위로 봤었죠. 그랬을 때 증가세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소비량 자체도 어느 정도에선 한계를 맞을 거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동물성 지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더 확연해진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지겠죠. 예, 그런 어떤 위기의식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급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걸 일본의 예와 함께 비교를 해서 봤었죠. 네, 그리고 소비 인식 및 구매 형태를 보려고 했는데 요건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격, 유통, 소비 외에 미래. 그럼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죠. 축산물의 위기를 알았고 대외 유인 관점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격, 유통, 소비를 기준으로 이 시장을 봤다면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작 잘 키워냈는데 제대로 못 판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큰 틀의 움직임이 있다. 이미 이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있었죠. 계속 있어 왔고. 하지만 큰 틀이 변하고 있다. 그게 바로 패커라는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커 주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논해보자고 했는데, 예, 앞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죠. 그래서 뒤로 미뤘고요. 그 시간이 바로 요겁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뭐 협동조합형 패커 시장에서 농가의 준비 자세잖아요. 그랬을 때 돼지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미래를 알아야 된다. 그럼 미래의 주체는 누구냐? 패커라고 했죠. 그러면 일맥상통하니까 여기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 데니시 크라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가, 뭐 정부, 유통 안 가시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녀왔고, 왜냐하면 협동조합형 패커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로 봤죠. 그래서 데니시 크라운을 많이 다녀왔죠. 뭐 간략히 데니시 크라운을 말씀을 드리면 1882년에 설립이 됐다는군요. 그리고 한 2만 5천여 명 축산 농가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전문 경영인이 따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소유와 상호 계약 관계를 갖추고 철저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거겠죠. 자, 다음은 폰테라입니다. 사뭇 낯설 겁니다. 폰테라라는 기업에 대해선. 뉴질랜드에 있고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폰테라는 아마 우유 마시면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세계 낙농무역의 약 31%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자체 우유 생산의 96%나 차지하고 있고요. 1960년대에 180개에 이르렀던 낙농조합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오면서 전체 농가가의 85%가 참여하는 폰테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군요. 좀 다른 케이스죠. 그렇지만 이 패커의 어떤 형성 과정을 지금 저희는 유심히 비교하면서 참고하는 거죠. 아, 이런 형태도 있었네.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협동조합형 패커를 지향하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나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그랬을 땐 데니시 크라운도 가능할 거고 폰테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폰테라라는 개념을 좀 접목해야 될 부분은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속화되다가는 누군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도태된다면 뭔가요? 버릴 수는 없으니 통폐합 개념이죠. 그럼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두세 개가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서 폰테라가 걸어온 어떤 길들을 좀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리고 다음은 아그로슈퍼입니다. 좀 멀어요. 칠레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인식이 좋습니다.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배울 거 많은 나라고요. 대부분의 돼지를 수출을 하는 나라죠.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남는 것들을 수출하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그로슈퍼는 1995년에 설립을 했고, 대부분의 어떤 대형 기업, 축산기업이 되는 것처럼 여기 또한 서서히 늘려나갔다는 거죠. 영세한 달걀 농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와인이라든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와인 외에도 뭐 육가공이든 뭐 당연히 돼지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확장 성장했다는 거죠. 그게 또 잘 됐기 때문에 맞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농축산물을 현재는 약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축의 교배부터 사료 생산, 사육, 도축, 커팅, 포장해서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 관리합니다. 100%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 수직 계열화에 대한 개념은 아그로슈퍼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협의체적인 성격은 데니시 크라울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고 사실은 칠레 아그로슈퍼에 대한 돈육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입육 시장에서조차. 그래서 단가가 다른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만큼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그로슈퍼가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2만 명인가 3만 명을 패널 테스트를 했답니다. 정말 어떤 삼겹살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삼겹살의 어떤 스펙 개념을 찾았고요. 그 찾은 걸 현지에 가서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삼겹살을 별도로 세팅을 해서 수출한다는 거죠. 정말 놀랄 노자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는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죠. 자, 그리고 JBS, 브라질 기업이죠. 1953년에 설립을 했고요. 세계 최대 축산기업입니다. 세계 3위의 식품기업이기도 하고요. 소, 그러니까 소를 5마리 도축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주로 커왔고요.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국역화, 첨단화된 저비용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군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취급합니다. 소돼지, 닭고기, 육가공 제품, 유제품, 바이오 디젤, 부산물, 가죽 가공, 음료, 채소류, 애완동물 사료 엄청나게 다품목을 하고 있고요. JBS가 특히 미국의 3위 도축장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산 돼지고기가 어쩌면 JBS가 수출하는 거는 브라질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성공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 알아보다 보면 망한 기업도 많아요. 생각보다 인수합병이 공격적인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실패한 사례도 많고요. 반드시 협동조합형 패커가 성공했느냐? 아닙니다. 실패 사례가 오히려 더 많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성공하길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이 내용들, 이 성공한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실패한 이제 사례들도 많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볍게 한번 볼까요? 대형 축산 기업이란 뭘까요? 아무튼 대형, 크다, 축산을 하는 기업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크다라는 개념의 대형이라는 걸 쓴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대형 축산 기업,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중형이나 수형이라고 보는 거죠. 대형이란 말은 규모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는 주로 도축과 도축장만 있죠. 중심축을 도축으로 볼 때, 아니면 생산으로 보면 생산만 한다는 거고요. 가공을 한다면 가공만 한다라고 보는데, 이걸 합쳐보자라는 개념이 이제 대형이라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산 기반까지, 뭐 외국식 표현하면 비육장이겠죠. 그리고 도축, 가공, 포장, 배송, 유통까지. 왜냐하면 우리 소비 트렌드 볼 때 소포장 유통이 이제 활발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이 위상처럼 이제 도와주는 세력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 주축이 되는 이 뭐죠? 대형 축산기업 또한 소포장 유통을 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떤 자급 기능, 자급자족에 대한 기능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남들한테다 팔아서야 마진 구조를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비율만큼은 직접 판매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지육만 판매해서는 물론 그렇게도 살 수가 있겠지만 지육 판매로는 계속 어떤 시장을 확대한다거나 높은 단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육을 나누고 나눠서 최종 소비 단계까지 팔 수 있어야 그 중간에 가져오는 유통 마진을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네, 이렇게 합친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니시 크라운이든 폰테라든 아그로슈퍼든 제이비스든 그 형태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그 어떤 성장 과정을 구분을 해요. 보통 협동조합, 농가가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냐, 아니면 소비자나 유통이 주축이 될 수도 있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하지만 주로 생산 기반을 가진 농가가 주축이 돼서 커왔구나가 데니시 크라운과 폰테라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 중심이 돼서 다른 기업을 M&A 하거나 주로 M&A가 되겠죠. 인수합병이요. 그래서 다품목을 갖춰서 기업으로 큰 데가 아그로슈퍼와 JBS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양축의 개념이 되겠죠. 주로 뭐 도드람이나 부경은 협동조합형에 속할 거고 하림은 기업형에 속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규모화를 추진하는 게 어떤 유통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합리화 구조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도축장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 차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번 시장을 잡아보겠다. 원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고수익을 노리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대부분은 내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는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미래에 수출할 것을 대비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기업들이, 물론 강소농이 될 수 있겠지만,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체 이렇게 수출량으로 볼 때요. 근데 큰 기업이 수출한다고 했을 때는 또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접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설계된 거는 수출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EU나 남미, 북미는 모두 다 생산량, 소비량을 넘어설 거라고 기대하고 수출을 목표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안 됐어요. 남미 같은 경우는 아예 내수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아예 큰 겁니다. 대표적으로 칠레죠. 자기들이 자국민, 뭐, 제가 알기로 600만 명인데요. 그 인구가 다 먹고도 남는 만큼의 돼지를 충분히 키우고 있거든요. 그건 수출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EU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U는 각각의 국가들이 자국 내 어떤 그 역할들을 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덴마크는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수출을 해서 옆에 나라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남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한EU FTA까지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미 2000년 이전에 농가가 이미 유통업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기업을 전폭적으로 어쩌면 정부가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예만 잠깐 볼까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JBS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대형화 추세를 했다라는 얘기가 1900년대는 카길 IBP, 뭐 코넌그라스,
콩그라가 있었단 얘기죠. 근데 2011년 정도 보면 카길과 타이슨, JBS MVP. 근데 JBS는 스미스필드 비프 그룹이라고 해서 미국 내 5위를 인수합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국 내 기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국 내 4위 업체인 MBP를 인수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가왔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는 그걸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4개 대형업체가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한다. 야,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20%인가? 아마 그 독점과 가점을 나눌 때의 기준이 아마 제가 2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나 뭐나 자꾸 찢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죠. 우리나라 토양 이제 대형 기업이 크기에는 좀 한계를 맞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독점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형 축산 기업이 나오지 못한 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칠레의 아그로슈퍼도 그렇고 자국 내 생산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런 토양이 됐으니까 컸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무조건 좋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 아래의 표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일일 최대 도축 두수,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걸 나타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축산기업이 진행했던 어떤 가장 큰 방향은 비육장을 직접 소유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생산 기반을 가져야만 안정적으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생산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판로 자체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유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알 겁니다. 근데 농가 입장에서 만약에 나도 유통할 거야. 그랬을 때는 생산에 집중할 수가 없죠. 왜? 잘 파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요. 이런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망을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커의 가장 큰 과제면서 선행돼야 될 과제, 이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형 패커들은 안정적인 망, 이걸 못 가졌죠. 왜냐하면 기존 도축장들이 좀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망하거나 그 물량들이 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큰 도축장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뺏어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을 준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물량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원일 수도 있고 농가일 수도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혹을 펼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좀 그런 때거든요. 아무튼 미국 또한 이렇게 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육장을 직접 소유해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축산기업의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닭고기의 약 90%, 그러니까 계열화 개념인데요. 지금 아마 94나 9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돼지고기 또한 약 20%,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도드람, 북영, 뭐 하림, 사조, 뭐 이런 어떤 계열들, 그죠? 이지바이오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지만 닭고기나 오리에서는 대부분을 이미 이뤘다라고 본다면 돼지에서는 아직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장을 놓고 이제 패커들이 이제 막 부딪히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이제 파리 미즈바이오 사주 등이 이제 급부상해서 농협,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과 어떤 개념으로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카길 등 다국적 기업은 관망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거는 육류 도매업이 외국인한테 투자 비율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육류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열었어요, 이미 과거에. 근데 외국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육류도매업에 외국인 투자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도매업이라는 거는 도매업, 그냥 육류를 중간에서 이제 도매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 2001년대
그러니까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할 당시죠.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거를 이제 개정하면서 열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시장 내 유통 질서나 시장 점유율, 파트너 관계, 비용 편익 등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봤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해야 돼? 어쩌면 카길 입장에서는 사료만 공급해도 사료만 해도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해. 왜 내가 굳이 도축장 운영해야 되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고 가장 큰 건 이제 부정적 여론이 엄청 큰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래요. 외국인이 어떤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세웠다. 긍정보단 부정이 큽니다. 어쩌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업성이 좀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뭐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추세에 대한 뭐 과거 데이터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패커 주도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를 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라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협동조합형 패커라는 패커 육성에 대한 논의는 2015년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전부터 해서 2015년에 피크를 쳤죠. 뭐 농협의 어떤 신경분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세팅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9.6% 시장 점유가 점차 늘려나가서 점유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협동조합의 패커의 모태가 됐었죠. 어, 본 내용은 2015년 당시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양돈조합이 작년 말이죠. 2019년 10월인가요? 그쯤에 이제 오픈했으니까요. 사실은 완공 물포항으로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이 규모, 작업 능력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양돈농협은 1,020억이 아니라 1,400억 정도 투자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소 300개, 돼지 3,000두. 근데 작년 시작해서 올해 지금 5월인가요?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돼지 한 1,000 몇백 개에다가 소는 이제 시범 도출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아직 올해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투자를 했는데 아직은 기반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양돈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충남 쪽 지역은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조합원이 그 대전 충남 양돈조합의 조합원이 이쪽 조합원일 수도 있고 그쪽에 내는 게 더 좋다면 이쪽이 다른 이쪽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논산계룡 축협이라든지 사조산업이라든지 홍주미트라든지 이쪽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작업해오던 곳. 근데 대전 충남 양돈조합이 조합원들을 끌고 가면서 3천두, 1일입니다. 1일 3천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한 물량이 지금 당장 어디서 새로 나오나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물량을 끌어갈 건데 그렇다면 이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리고 도드람 양돈 농협은 이미 됐죠. 완공이 아마 저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소는 아니고 돼지만 아마 오케이 돼서 돼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북경양돈 농협도 이제 오픈했다고 알고 있고. 아무튼 지금 여기서 논의하려는 건 이런 신규 도축장이 젖었다, 진다, 언제 진다 이 개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삼천두, 삼천두 이런 어떤 과도한 물량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량을 어디서 대냐는 거죠. 왜냐면 기존 농가들은 출하하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에 의하든 경매시장이든.
돼지는 사실 경매 시장 거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거래를 통해서 도축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그러면 농가인 내 입장에서 어디다 내는 게 좋을까? 지금에는 이게 굉장히 판단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들 끌어가려고 조건을 좋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죠. 나중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만한 규모를 갖췄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자체를 여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출하는 곳이 여기라면 그때 조건이 뭐 각박할 수 있겠죠.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망이 확충이 되면 여기서는 판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이제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세팅을 끝낸다는 거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 그렇죠. 자, 자,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당시에 한번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드란 양돈 농협이 이제 그 자기 캐파만큼 한다 그랬을 때 3,000두 그리고 북영양돈이 4,500두 1위에 올라서고 대전 충남 양돈조합이 3,000두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패커가 어떤 지역 기반의 그 이제 지역 기반의 이 양돈 조합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장들이 이제 그 역할을 묶어서 하겠죠.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하죠? 안심 한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그래서 중앙회와 지역 각각의 어떤 축들이 움직이겠죠.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할 거고 거기에 할인과 사조와 이지바이오가 이제 또 각축을 벌이겠죠. 이런 시장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게임의 승자는 어쩌면 농축협은 같은 그러니까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조 또한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아니요. 꼭 합쳐져야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 그렇죠. 순조롭지 못하다면 통폐합의 위기는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러니까 이 뭐죠? 도축 물량만큼도 못 땡기면 경영이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악화다 되다 보면은 흔들리죠. 투자는 그만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활을 거는 거죠. 특히나 북영양돈 농협은 4,500두잖아요. 이걸 자기가 다 감당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국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국구로 나가는 순간 도드람과 부딪힐 거고 다른 지역의 농축협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또 각각의 포지션에는 중앙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우리는 생산 기반의 물량을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시장이 제가 한계에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수입산은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급 상황은 줄고 있잖아요. 자급률은. 물론 소비량이 따라주니까 아직은 양적인 팽창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구조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이긴 자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그죠? 돼지고기 먹는 한은, 그죠? 순환이 되니까 부의 축적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편승한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만한 역할로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돼지만 주면 됐지. 이러면 안 돼요. 돼지 주는 것 이상으로, 어디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다 팔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판다는 거지? 판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합원이라면. 왜냐면 승부는 판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판매에서. 돼지를 잘 키워서 도축하는 데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형 패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얼마만큼 잘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걸 조금은 값싸게 팔아야 되는 그 관점. 물론 총알의 의미에서는 품질 좋고 잘 키워낸 거, 저렴하게 잘 키워낸 돼지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브랜드도 중요하고 잘 키운 돼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다 맞춰서 팔 수도 있지만 그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잘만 팔아도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볼 때 양돈 쪽에는 아직 그러니까 횡성한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처럼 돼버린 횡성한우 있나요? 솔직히 브랜드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한돈이란 브랜드 자체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직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뭔가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어도 사실은 돼지는 불티나게 팔릴 거고 거기에 돼지를 몰아 넣으려고 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지를 그냥 구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맛봐야 되니까 돼지는 또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센세이션이 일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외부 요인으로 그런 상황이 닥칠지 아니면 그렇죠. 막대한 투자 대비해서 어떤 이걸 조기에 회복을 못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예, 한번 네,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거는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데들이 많죠. 제가 빠뜨린 것도 많고, 그리고 뭐, 할인, 이지바이오, 그죠? 이런 민간 어떤 투자 세력과 또다시 염두에 넣을 거는 그 세력이 또 있어요. 대형마트 군처럼 점차로 밀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기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물론 도축장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가져가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육가공 분야까지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마트의 미트센터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를 축소시키는 게 결국 마진 구조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보다 저렴하게. 기존에 있는 유통 경로를 다 주면서 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유통 경로의 과정, 단계를 줄여야만이 내가 그걸 단축한 만큼의 이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산 시장이 결코 축산만의 시장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본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자본이 들어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군에 축적된 자본이 들어올지 아니면 IT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 나 이제 양돈에 관심 있어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얘기죠. IT에 성공한 기업이 양돈을 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대규모로. 그러니까 풍부한 자금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만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애써 키워놨는데 그쪽에 자본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내 돈 넣고 내 돈으로 이렇게 해서 크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다른 나라나 이런 사례를 접목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10년이면 뭐 당연히 회복되겠지. 나는 안정적으로 구축할 거야. 이렇게 낙관론을 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을 가져와서 뭐 M&A를 하든 아니면 농장의 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든 결국은 이게 풍부한 자본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의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축장들은 도매시장, 공판장, 일반 도축장이 있잖아요. 일반 도축장은 이제 중소규모도 포함하는 얘기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도축장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거냐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동물복지형 도축장을 생각할 수 있죠. 이미 그런 도축장이 나왔죠. 그리고 할랄 전용 도축장처럼 특정 타겟을 정한 그런 어떤 지향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패커가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마 이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을 끼고 있는 그 대형 패커, 도축장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냐. 자기들이 조합 물량을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를 일으킬 이유가 없죠. 경매에 따른 중개 수수료, 뭐, 그렇죠. 중개 수수료.
굳이 중개 수수료가 더 붙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낮추고 결국은 그래야 판매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경매 시장은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공판장이 추구할 것은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수출을 열어야만이 내수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전국 한옥협회 같은 경우는 시장 교섭력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판장 출하 물량을 본인들이 뭐 좀 개입을 해서 조절을 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양돈 쪽에서도 공판장에 대한 기능을 살릴 거라면 충분히 개입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너무나 물량도 적고 가격 편차가 좀씩 벌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나머지의 95% 정도의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패커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유통구조 합리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패커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실망감이 커지겠죠.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갈 건데 규모만 커졌지 만약에 달라진 게 없다면 뭐 품질 수준을 높이든가 품질의 수준을 높인 만큼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그렇지 않고 가격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만한 효과를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당면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초기에야 자기 어떤 그러니까 빛이나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빛이 가려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그 역할에 대해서 아마 누구나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패커는 안정적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량이라는 건 이제 돼지 수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 외에도 정말 중요한 건 팔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진출을 어떤 식으로든 해낼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비대면이나 이런 방향에서의 온라인 쇼핑, 온라인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아마 우후죽순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을 때에 그걸 좀 엉뚱하죠. 엉뚱한 의견을 좀 드려보면 온라인으로 거래된다. 그렇다면 대면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온라인이라면 모든 게 택배화 된다는 거죠. 포장이, 패킹이. 그렇다면 굳이 우리나라만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장 형태가 완전 밀폐의 어떤 질병의 어떤 오염성이 없다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로.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만약에 배송했을 때에 이제 국제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도 필요한 거고 온라인 배송될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을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배송 중인 제품에 대한 이제 어떤 불안하다면 즉시 유통금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그런 것들도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 추적으로 충분히 모니터링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류를 좀 더 통합 단일화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유통시장의 비용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패커로 인한 규모화가 단지 지금과 달리 그러니까 개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부를 키우는 쪽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조목조목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대로 추진된 패커가 출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아니면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갖출 거다? 아니죠. 도축장은 지금 다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도축장들은 필요 물량이 가령 뭐 하루에 1000두라고 쳤을 때 패커는 3000두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도축장으로 500두로도 그 영업이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패커가 3000두, 4500두를 끌어당길 만한 그 경쟁을 갖추려면 뭔가를 더 내놔야 되는데, 일반 도축장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다는 거죠, 메리트가.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인 상황이죠. 그리고 협동조합형 패커 간의 경쟁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 또는 민간 계열사 중심의 패커와 경쟁 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5만여 정육점들과 3천여 식유포장처리 업체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패커에 아마 포함되던가, 패커 근처에 가거나 패커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패커와 아니면 패커와 직접 연결된 식유포장처리 업체와 거래되지 않은, 거래하는 정육점들은 좀 더 플레이하기가 좋지만, 거래가 끊긴, 그러면 단계를 많이 거쳐서 받았을 때는 그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육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과연 돼지를, 지금은 일부나마 이 정육점들이 직접 의뢰를 해서 도축을 하는 형태인데, 패커의 물량들이 확충이 된다면 그런 물량들은 점점점 패커 중심으로 가겠죠. 패커가 모든 걸 만약에 완충해서 작업을 해낸다면 그 비용은 직접 내서 작업하는 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패커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그런 방향에서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패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심축산의 경우는 소의 50%, 돼지의 30%, 계란의 20%, 닭의 10% 이상을 점유한 거대 패커로서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물량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소의 50%는 공판장 물량이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거대한 패커가 되는 거죠. 근데 안심축산으로 묶여야 되는 어떤 장점, 이제 그 극대화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하지만 양돈 부분에서는 사실은 안심축산이라는 중심을 뭉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 거점으로 지금 지역 농협들이 중심이 돼서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체제로 대응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또 하림이나 이지오 바이오나 사조나 뭐 어떤 뭐 이마트든 CJ든 이런 어떤 기존 유통 기반을 가진 민간 기업과 경합을 벌일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시장은 패커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식육부장체업체나 정육점들은 그쪽에 이제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묶이거나 없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혹은 패커에 휘둘리기 싫어서 연합조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합조직에서의 모델은 사실은 전통시장 쪽에서는 모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데들은 빨리 연합조직의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책은 아마 이제 가속화되겠죠. 친환경 축산이나 동물복지 쪽으로 아마 패커의 역할을 또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수출은 사실은 규모화됐고 그쪽으로 다 몰리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클린존이라는 어떤 이제
거기는 깨끗한 곳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야만 그런 클린존에 해당하는 지역을 넓힐수록 우리가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너네 구적 걸렸으니까 다 취급 안 돼. 이런 개념보다는 너네 나라에서 뭐 전라도는 괜찮네. 그럼 전라도에서 생산한 건 수출해 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안 돼서 이젠 일부라도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이 너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육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씩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온실가스나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책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가축 분뇨 방향으로도 아마 요구할 거고 그런 방향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진전되겠죠. 왜? 해커는 하나의 큰 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의 실현이 좀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처럼 변화한 세상에서 패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미 패커가 소돼지 유통 물량의 60% 내지 8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과 같이 너네는 너무 독점했어. 그러면서 그런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패커를 통한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하는지. 근데 지금 수출은 사실 질병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다면 패커의 어떤 힘이 커지는 걸 제어하거나 또는 적절히 관리 감독할 기능에 대한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런 논의는 없죠. 그렇다면 패커 시장에서도 분명히 또 다른 이해 갈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내 못 사내 이런 어떤 문제들은 항상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축산 농가는 정말 우리가 원하듯이 협동조합형 패커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장농 형태 그러니까 뭐 그냥 편히 얘기 드린다면 하림이 계약 관계에 있는 농가들을 처우할 때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방향에서 뭐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되는지 하지만 이런 건 다 내부적인 고민거리잖아요. 실제 패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패커 전반에 대한 경영이 지금 아마 많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커 주도의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패커를 육성하고 애써 규모화를 시켰는데 기대한 것만큼의 역할이 없다면 정말 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패커는 조그맣게 보면 도축과 패킹 그러니까 포장을 합친 개념이고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농가와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단계를 전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생산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포지션, 그리고 유통을 위한 마케팅, 그리고 또 안정적인 가격 형성, 물가 안정 등 이런 어떤 목표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의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들, 그냥 뭐 단순히 거대해졌어, 거대한 주체가 이제 탄생하는 것뿐이야, 라고 그냥 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을 때의 거대한, 뭐 우리가 앞에 살펴본 아그로슈퍼나 폰테라나 진짜 거대한, 어쩌면 전체의 어떤 축산을 차지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 대 국가로 할 때의 수출도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고민을 해야죠. 지금 같이 역할을 나눠서 그랬을 때 정부가 할 일이나
유통 주체가 어떻게 해야 될 일, 방향성. 그러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각각의 협동조합형 패커들이 그 부분에 대한 꿈을 안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공급량 확보해 빨리 그리고 시장에 빨리 어떻게든 내다 팔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좀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각기 다른 유통주체가 시장에서 활동할 때보다 패커를 통한 시장의 마진이 줄어들까요?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저와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입이 막대한 건설 비용과 인건비와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갚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좀이라도 싸게 내기 위한 빠르게 자기가 시장을 차지하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내서 판매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벌일 거라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을 살펴보면 마진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유통이 그러니까 돼지도 이동을 하고 고기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커라는 이름으로 도축장과 포장 처리가 한 번에 되지만 여기서 포장된 게 바로 싸졌을 때 가격 메리트를 가지지 않는 한은 사실은 지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뭐 안으로 내부화가 됐을 뿐이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어차피 그렇다면 사실은 마진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량 이상을 유통시켜야만이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사실은 경영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 정상화 방향에서 판매된 어떤 그 고기의 가격들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격과 맞는지 소비자가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경영 정상 속도는 빠르고 느려지고가 결정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 중반 넘어갔을 때 정말 어떻게 될까요? 소규모 도축장들이 만약에 문을 닫았고 그 물량들이 패커가 흡수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힘든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커 체제에서 그들의 경쟁 상대, 즉 비교 대상은 누구냐? 대체로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와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커를 했는데 수급 불안하다. 언론에서 만약에 이렇게 떠들어대요. 가격이 불안하다. 수출이 저조하다. 그럼 패커는 그게 왜 내 탓이냐. 나한테 왜 묻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부가 패커를 육성하거나 시장에서 패커가 육성하도록 두는 이유들은 패커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 어떤 내수만 치우치는 어떤 시장 구조에서 경쟁만 하면은 규모화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이유들, 가격이 가령 낮아졌다거나 수급이 안정됐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대한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교 대상은 국내 중소의 도축장이 되지는 않을 거고 패커 간의 비교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마진 구조나 지불 가격이 소비자 지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패커의 직영 판매점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과연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영 판매점에서의 가격입니다. 남달리 바로 뿌려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결국에 있어서 패커가 자기 경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 직영 판매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은 경영 안정화 속도는 빠르게 오겠죠. 초기부터 이걸 가져가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이 방향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커가 성공하려면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도 하루에 총 도축량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봤을 때 만일 총 도축량을 기준으로 5개 패커가 있다라고 쳤을 때요. n분의 1 했을 때 20%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n분의 1이니까 5개니까. 그렇다면 한정된 생산량에서 이미 30%는 대형마트가 하고 있고 약 10% 정도는 할인이나 이런 민간 패커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볼 때 과연 지역의 중심이 된 협동조합형 패커들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낙관론보단 비관론에 근접하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정말 그 패커에 계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베인 앤 컴퍼니라고 이제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회사에 속합니다. 뭐 맥킨지도 있고 베인 앤 컴퍼니 있고 한 군데는 어디죠? 아무튼 거기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패커 등이 유통 단계 축소 일관 경영, 일관 생산한 주체가 한다고 하면 유통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이제 질문이 우선 패커의 개념부터 정확히 정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패커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개념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같이 있잖아요. 가장 그럴듯한 하드웨어적인 패커는 아주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큰 공장은 가축이 들어오는 계류장, 실신, 방열, 내장 제거, 이분할, 냉장, 발굴, 정형, 포장, 운반차 이르는 공장이 모두 가능함을 말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계류장, 실신, 방열, 내장 제거 이런 모든 공정을 갖추고 있고 도축한 결과 나온 지육과 부산물을 식육 포장처리 업체 등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냉장 이후에 발굴 정형과 포장, 박스 포장이나 소포장을 말하죠. 식육 포장처리 업체가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패커의 큰 공장은 도축과 생산, 식육 포장 처리 기능을 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패커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은 생산자와 계약 관계 또는 소유 관계를 형성하여 유통 주체로서 이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약 관계나 소유 관계에 따라서. 현재 도축장은 고객이 신청한 가축을 대상으로 도축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유통 경로상 어쩌면 경유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면 향후 패커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유가 아니라 내가 사다가 도축해서 판매한다는 판매 주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지금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판매자 협동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판매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잘 팔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초점을 둔 판매 협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향에서 가장 크게 변할 유통구조는 지금까지 중소규모의 식육 포장 처리 업체와 식육 판매 업체가 가축을 구매해서 도축장에 가축의 도축을 의뢰해서 본인 것을 가지고 가서 판매했다면 앞으로는 패커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가축을 구매하거나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도축한 후 직접 팔아서 이제 어떤 막대한 이윤을 본인들이 챙기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패커가 판매하는 가격에 사서 팔 수밖에 없는 도매업체들이나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러니까 패커가 정한 가격이 굉장한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뭐 사실은 경매 시장의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소마 단계 또한 패커 중심의 브랜드 상품이 주류를 형성할 거고 또 반면 틈새 시장을 노린 영농조합 법인이 가격을 무기로 경쟁 시장에 또 뛰어들 거죠. 틈새 시장은 항상 있으니까요.
패커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합하지 못한 또한 단순히 패커에게 사서 소매점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주로 하던 업체는 멀지 않은 미래 점진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패커로 인한 유통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패커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작게는 200억, 많게는 1600억, 2000억 뭐 이렇게 억 단위가 너무 커서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이 종사하는 거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경영의 리스크가 될 것은 자명하잖아요. 즉 패커의 작업 물량은 2배 내지 3배 이상 증대되는 데 따른 고정 비용과 유지 비용이 이미 크게 차지하고 있고 작업 물량 대비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패커의 경영자는 과연 어떤 가격 정책을 택할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돼지고기 100g당 2,000원이 넘어서면 금겹살이라는 등식이 깨질 만큼의 낮은 판매 가격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는 패커의 직영 판매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죠. 중간 유통에게 소매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듯이 직영 판매 비중이 높지 않는 한 경영이익은 직영 판매와 중견 유통 판매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좀 어렵지만 아무튼 내 들인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패커가 지닌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는 공급과 판로에서의 시장 지배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한 가격 결정력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걸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권한만큼 거래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어쩌면 전가할 거고 자체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할 거예요.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에 기댄 가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이 체감하는 유통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 10년 후에 경영 안정화를 꾀했을 때도 과연 뭐 페코로인의 가격이 낮아졌어 아니면 싸게 먹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냥 소비자가 정말 돼지고기를 먹고 맛있게 먹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도의 충족감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네요. 최근 온라인 기반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은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기반에 대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쉽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건 온라인이니까. 음, 아마 그러니까 축산물이 공산품과 다른 거는 저장성이잖아요. 오래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공포장 기술이 이미 15일 이상 담보하고 있잖아요. 단지 소비자가 좀 갈색육으로 변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선호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져가지 않는 거지. 기술은 이미 15일까지 넉넉히 진공포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인식만 괜찮아지면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으니 아, 축산물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구매도 괜찮네. 이런 게 쭉 깔려버리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 이미 과거와 달라졌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오잖아요, 고기가. 그런 경우랑 똑같이 본다면 패커의 관점도 이쪽으로 갈 거고 갈 수밖에 없죠. 매장을 열고 하는 거는 어떤 전시, 진열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테고 그렇죠. 이쪽으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방향에서 아마 뭐 스마트폰에 앱을 통하거나 했을 때 바로 갖다 주는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렇다면 그 물류 거점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현지 기반의 정육점, 슈퍼마켓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군이 내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물류 창고를 두고
배송만 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국내 축산물 유통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느냐? 뭐 앞에서 뭐 계속 논의했듯이 도드람, 부경, 대전, 충남 이런 농협 계열 지역 기반의 양돈조합이 큰 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림, 이지바이오, 사주 등 어떤 민간 기업들이 있고 또 제가 하나의 주체로 대형마트, 이마트나 CJ처럼 이런 군이 식육포장처업체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조합의 물량으로 본다면 사실은 주축은 양돈조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민간 경쟁에서 이제 대립각으로 아마 비교해서 이제 보면 음, 결국 패커끼리의 경쟁 시장과 도축장 중심의 어떤 틈새 시장의 각축전이 벌어질 거고 그 상황 속에서 7만여 축산물 유통업체들은 아마 지금과 같이 영업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패커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그쪽 기반까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고 통폐합과 단일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패커의 어떤 발전 속도는 결국 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가공센터 구축의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이미 소비자에게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죠. 이마트의 직영체제로서 미트센터를 통해서 가격을 낮췄고 그로 인해서 소포장 중심으로 각 매장에 뿌렸을 때에 각 매장에서 점유하고 있던 면적의 그 임대 면적에 따른 그 부분들을 다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 구조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대형 유통업체들은. 만약에 대형 유통업체, 대형 마트군이 현재와 같이 존속하는 한은 유효하죠. 만약에 대형 마트를 통한 소비가 준다면 사실은 이거는 다른 쪽에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주축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로 탄생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쏴주는 쪽으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형 패커나 축산물 유통 스타트업 말고 축산물 유통 구조 문제에 대안이 될 만한 사업 모델이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제가 전해드리는 중에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죠. 마장 축산물 시장처럼 전통시장, 그렇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어쩌면 패커 체제에 대응하는 유통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패커가 거래하는 그 거래의 어떤 거래량과 거래 빈도로 봤을 때도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연합 세력을 자체를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는 특징으로 거기는 이미 연합체가 됐잖아요.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관심도 전통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연합 세력이 패코와 어떤 직거래 형태로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농장에서 직접 사다가 본인이 판매하는 게 좋죠, 수익이. 근데 나중에는 패커한테 받아서 직접 판다? 얼마나 수익이 나올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는데요. 음, 그러게요. 또한 뭐 고기 각 부위별 내장, 혈액, 뼈 뭐 이런 각 부문의 단일 협동조합 형태도 연합 세력이 충몰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부분의 소비가 원활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단지 선지로만 먹어. 뭐 이런 너무 단순한 어떤 유통 패턴 말고요. 그걸 소스로 해서 뭔가가 계속 다양한 메뉴나 어떤 즐길 거리가 나와야만이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뭐 혈액은 선짓국으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이 하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품목별 어떤 협동조합 형태가 거기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묶인다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향후 IT 모바일 기술 기반 축산 유통 스타트업들을 통해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사실 뭐 IT 기반의 축산물 유통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굳이 축산 분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에서 누가 누구의 것을 이용하느냐는 결국 신뢰를 하는 기반 위에 구매행위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습관으로 결국은 귀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공개는 점점 확대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유통 단계별, 어쩌면 유통 단계별 경로별 가격까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패커에게 너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가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체제에서 스타트업은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패커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이제 우리는 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패커 외의 도축장들 있잖아요. 중소규모의 도축장들은 어떤 형태로 변모할까요? 그리고 또 어쩌면 첫 시도는 지역 기반의 직거래 시장을 갖추는 일이 패커 체제에 대비한 어떤 대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전국망에서 스타트업이 경쟁할 요소는 결국에는 기회 요인은 작아질 거죠. 패커라는 규모화 있기 때문에, 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합 세력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정말 틈새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회유는 점점 작아질 거고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 시장이든 친환경 시장이든 어떤 방향이든 소비자가 혹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온라인 축산 유통업체에 중용할 것이 있다면 좀 해달라. 뭐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베잉 앤 컴퍼니가 사실 국제적인 기구 이제 뭐 좀 그런 컨설팅 회사라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주목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스 포장이 국제적으로 교류가 된다면, 그러니까 고기의 포장이 됐고 그 포장이 정말 오염되지 않고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때라면 사실은 뭐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업체를 통해서도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혹시나 어떤 각 유통주체에 바란 점이 있다면,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시장은 재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입산 돼지고기들이 국내 시장에 계속 밀고 들어올 거고,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형태를 보일 거잖아요. 이는 수출국에서 이미 자국 내 소비를 하고도 남는 잉여 산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와 소득, 그리고 수출국의 높은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따른 판단이죠. 더구나 수출국의 세계 육류 공급량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수입국의 자국 생산량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경쟁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유통 주체는 수입 축산물 시장에서 자국 생산량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수급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뭐 이렇게 아시아 권역은 대표적인 육류 수입국이잖아요. 중국의 막대한 육류 수요량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 번에 싹 쓸려가면 다른 나라가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를 꾀하기도 하잖아요. 또 일본은 어쩌면 높은 자금력에 기초한 육류 구매력이 있어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어느 부위를.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랬을 때 현재 3천여 개의 수입 업체가 있고 팩 없는 시장에서 어떤 교섭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죠.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커지는데 이를 조정할 또는 완충할 주체는 없죠. 그러니까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사실은 국내 문제로 안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방치돼 있죠. 일종의. 자, 또한 패커의 숫자와 도축장 가동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해진 파이, 그러니까 시장 규모나 시장 점유가 한계를 맞을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입이 점점 비중을 키워나가면 국내 시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이미 7만여 이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패커가 이제 규모화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유통구조의 재편,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막대한 투자를 통한 그 여력을 감당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패커조차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패커의 발전 과정에서 봤잖아요. 가장 거의 대부분이 M&A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방향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역 거점에 강성한 패커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뭐 하루가 걸리나요? 뭐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그렇다면 중소업체 또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개인들이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그냥 고기 팔고 하면 되겠지만 그 망 자체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면 그 체제로 그대로 계속 가져가질까요? 패커가 경영 안정을 취할수록 안정적인 공급망, 그러니까 하루에 도축량을 충분히 잡는다면 그걸 그렇게 가져가도록 둘까요? 소비 시장을 점점 직접 이제 자기가 관여하려고 할 텐데요. 그 방향에서 그렇죠. 모든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긴장감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나는 뭐 지금처럼만 운영하면 잘 살아남을 거야. 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시장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패커가 하나나 또는 두 개밖에 남지 않고 만약에 뭉쳐진다면 어떻게 거래가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입 시장 또한 그렇게 좀 묶여져야 될 거고, 그리고 유통업체도 좀 묶여져야 될 거고, 전통시장이 묶여져야 될 거고, 이렇게 묶음 조직들이 개인 어떤, 이제 개인 기업의 어떤 영리추구보다 묶음 조직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커져야 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각자가 그렇게 가려고 해야만이 패커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에서의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이 좀 촉진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